김정은이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핵보유국이라는 걸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회담이 잘 돼서 제재가 풀렸을 때는 그때 가서는 나도 북한의 대통령입니다 해가지고 선포를 하지 않을까.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음 수는 뭘까 할 때 로우 전쟁인 거죠. 트럼프가 지금 푸틴하고 젤렌스키인지하고 지금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있네? 이번에 다자라고 말하기에는 주어진 환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각국의 외교를 위해서 소집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의례 방문이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행사에 서로가 초청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외교 활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좀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이거는 거기까지 갔는데 시진핑이 있는데 거기서 푸틴이 김정은이 너하고 말 안 할래?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관례상.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으면 오히려 이번과 같은 환경이 지어진 것이 김정은에는 완전 땡큐인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어떤 X라고 할 때 그 나라의 김정은이가 나 공식 친선 방문하겠다.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번 중국의 행사에 준해서 그런 조건이 지어졌기 때문에 뭐 다자라고 말하면 다자죠. 정상적인 외교 활동으로 분류가 될까 안 될까 저는 그걸 좀 의심을 하고 싶어요. 일단 김정은이는 이 찬스인 거죠. 김정은이는 지금 북한에서 정상 자리에 있고 최고 전범인의 모내하고 자기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개 국가를 볼 때 국가 수반이 아니라니까요. 주석 직책이 없어요, 북한은. 그런데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나라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이게 무슨 뭐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뭐 뭔가 그 소요를 겪고 있는 나라라면 몰라.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하고 정상적인 외교를 맺는 나라가 몇 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업적을 해서 김정은이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핵보유국이라는 걸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회담이 잘 돼서 제재가 풀렸을 때는 그때 가서는 나도 북한의 대통령입니다 해가지고 선포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 어쨌다 하면서 많이 관여하고 다녀요. 그 분쟁에 대해서는 다 관여를 해서 자기가 해결을 한다고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북한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러시아 파병을 안 했다고 하면은 아마 트럼프가 또 다른 소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김정은이가 파병을 하고 러시아하고 유착관계가 점점 깊어진다는 걸 알았을 때 얘가 이젠 이쪽으로 좀 창구들 돌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꾸 한반도의 비핵화 해가지고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하고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하고 내용 근본 자체가 다른데 이걸 전제고로 가지고 제재를 풀어본다? 미국과의 관계 또는 일본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가 대 국간에 뭐네 하다가 다음 수는 뭘까 할 때 로우 전쟁인 거죠. 러시아를 이용을 해서 나쁘게 말하면 푸틴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자기도 한몫을 던져놓고 이 창구를 통해서 트럼프가 북한을 주목하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트럼프가 지금 푸틴하고 젤렌스키인지하고 지금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있네? 맞다. 그럼 이게 예전에 만났으니까 내가 말하면 얘가 파병을 안 할 수도 있겠네. 이런 타산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 북한의 그런 관계에 대한 거는 아직 작다고 봐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미중 관계 무역 마찰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중요하지 북한 하나의 문제가 아직은 그렇게 트럼프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지 않을까. 그 시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북한에 뭔가 유전이 있다거나 뭔가 있다거나 미국이 공략을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면 언능 했겠죠, 옛날에. 노출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북한의 언론 매체의 특징을 보면은 좋은 것만 보여주고 나쁜 건 감춘다. 뭐 예전 스탠스가 그런 스탠스로 쭉. 뭐냐면 김일성이를 현상을 할 때도 좋은 것만 보여주지 우리처럼 예를 들면 비유해서 안 됐지만 뭐 대통령이 뭔가 잘못을 했다. 우리는 영락 없잖아요. 그냥. 바로 법의 심판에 세우고 하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갔죠. 김정은이로서는 또 아버지와의 차이점을 두고 할아버지와의 공통점을 찾고 싶은 거죠. 할아버지의 북한에서 김일성의 정치 방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웃음과 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앞에서 부단히 웃고 부단히 울어요. 그 눈물을 통해서 주민들을 감화시키고 견인을 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갔죠. 뭐 러시아 파병 처음에 주민들 몰랐어요. 거기 간 것도. 막상 이렇게 희생됐다. 뭐 6.25 때도 희생됐지. 김정일 시기에도 여러 가지 뭐 건설하다가 희생되고 뭐 있었어요. 그 다음의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가슴 아파.
김정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이하고 일반 주민이 만난다는 거는 로또나 똑같은 현상인데 그거를 아낌없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희생됐다고 해서 전사한 타진, 세상에 북한의 공화국 영웅 메달이라든가 뭐 두 가지가 있어요. 공화국 영웅이 있고 노력 영웅이라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훈장을 저렇게 막 달아주는 건 처음 봤어. 예전엔 막 그냥 죽었어도 어떻게 죽는가에 따라서 영웅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김정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애민 정치를 잘하신다,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 주민들은 쇼라고 생각을 안 하죠. 진심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일부 간부들은 알지 않을까. 그리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안 따라요. 똑같잖아요. 지금 요즘 김정은이 짤들이 SNS상에서도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찍고 흘리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영상이라니까요. 그 의도적으로 북한이 흘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누가 그거 도찰한다? 그건 뭐 꿈도 못 껴요.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외국인이 가서 도찰을 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은의 의도라기보다 김정은을 둘러싼 그 체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일관성은 있다고 봐요.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잖아요. 신의주 쪽에 큰 물 피해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재민이 돼가지고 할 때도 평양에 직접 불러가고 애들 그냥 한동안 평양에서 보호했다가 또 다시 집 지어주고 내려보내고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김일성이가 인민들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 그게 울음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그렇게 인지를 시키기 때문에 김정은이 역시 그 과정은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그래야 주민들이 좀 더 자기를 이렇게 막 열광적으로 이렇게 떠받들어 주기 때문에 그 과정은 계속 있을 거고 없어지면 또 만들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골적으로 그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주민들 속에서 확산된 것이 결국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집단 아사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주민들은 어떡하나고 살아남기 해가지고 식량을 구하려고 할 때 그때는 몰랐어요. 예를 들면 고초를 가져오면 북중 접견 지역에 가면은 밀가루하고 바꿔주고 쌀하고 바꿔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허덕이던 주민들이 결국은 철길 고정하는 레일 못을 뽑는다든가 전선줄을 자른다든가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중국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서 불쌍하다 보다도 코스트가 완전히 싼 가격으로 그 고초를 갖다가 지네는 녹여가지고 강철 만들고 뭐하도 하니까 손해는 안 난단 말이죠. 그 장사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그런 걸 북한 주민이 그때 당시는 어떡하나 살아남기 때문에 두 가정의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에서 물류가 형성되고 거의 다 중국이 거기서 예속화된 거예요. 점점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면서 보다 하니까 중국 제품들이 질이 나쁘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콜라다,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다. 그러면 그게 들어가는 색소 자체가 인체에 나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거는 진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거를 잡은 건 아니지만 중국산 그런 주스라든가 콜라를 먹고 뭐 애기들이 설사해서 뭐 죽었다라든가 못 먹을 걸 거기다 섞어서 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흉흉흉 돌면서 마지막에 궁극에 있어서는 중국한테 완전히 노예살이를 한다 뭐 이런 주민들의 일반적인 그런 인식이 강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김정은이는 싫어했던 거예요. 김정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이라도 해서 북중 무역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중국에 매달리지 않으면 이어나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인식이 나쁠 수밖에 없죠. 북중 관계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혈맹 관계다 어쨌든 쭉 전통이 이어왔어요. 게다가 중국이 등소평 때부터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중국이 배신했다, 사회주의 버렸다, 신념을 버렸다, 주민들한테 중국에 대해서 강연을 통해서 까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뭐냐면은 후에 보니까 그때부터 온도차가 달라져 가지고 북한보다 중국이 훨씬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 관계를 주민들이 알고 있고 그때 당시 김정일이가 배신했다 어쨌다 주민들은 그때 당시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인지를 못하고 있었죠. 교육의 정책이나 방침은 북한이 변화를 안 시켰어요. 주적이네 어째네 하지만 결국은 주적은 미국인 거예요. 자본주의 아송이라는 듯 뭐 승냥이의 소굴이라는 듯 뭐 그런 식으로 했고 항상 주적은 미국이고 그 앞잡이가 일본하고 한국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묘사를 하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남조선 괴뢰 도당 괴뢰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뭐
경제학자들도 볼 때 미국이 재채기라면 일본이 콧물을 흘리고 한국이 감기에 걸린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애들한테 의무교육 기간에도 배워준 건 뭐냐면은 일단 남조선이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의 소원은 또 통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통일을 해야 하나? 라고 할 때 어린애들한테는 남조선은 자본주의 사회라서 미국의 식민지라서 노예국가라서 남조선 애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학교도 못 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70년대, 80년대. 그러나 80년 지나서 88 올림픽하고 점점 소문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한국 TV를 보기 시작하면서 국이 깨졌어요. 근데 국이 깨졌다고 해서 북한이 정책적으로 교육 방침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바꿔요. 그러니까 애들은 남조선 TV를 몰래 보고 남조선의 현실을 알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남조선을 못 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 따름이지 뭐 그에 대해서 뭐 남조선이 잘 사는데 왜 거짓말을 가르치냐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북한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죠.